내 이름은 민수. 나는 대학교 시절 산악 동아리에 가입하여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곤 했다.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바빠졌지만 시간이 날 때면 여전히 산을 찾곤 했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마침내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찾기로 한 한적한 산길에서 시작된다.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온 늦가을의 추위가 몸을 움츠리게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런 날씨가 싫지 않았다. 산은 언제나 그렇듯 고요했고 나는 그 고요 속에서 걷는 것을 즐겼다. 사람인지라 사소한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기가 쉽지 않았기에 나는 한적한 산길을 선택했다. 이곳은 유명한 등산로에서 벗어난 길이었고 오랫동안 사람이 다니지 않아 풀이 우거져 있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약 1시간쯤 지나자 더 이상의 인적 기척이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나무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곳은 새로운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늘이 짙어지는 한 곳에 다다르니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가당 모르게 소름이 돋아 주위를 둘러봤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묘하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단순한 피로감에서 오는 것이라 여겼지만 이상한 예감은 떠나질 않았다.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 오래된 비석두어 개가 보였다. 그중 하나에 새겨진 글씨는 오랜 세월에 달아 알아볼 수 없었으나 다른 하나는 흥미롭게도 비교적 최근의 것이었다. 여기 잠든 이의 영면을 기리며라고 쓰인 아래 누군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상한 점은 그 이름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분명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이상하게 그 이름만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내 눈앞에서 흔들리기라도 하는 듯 이름의 형체만이 불분명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나는 그곳을 벗어나기로 했다. 하지만 발걸음을 돌리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잠깐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부딪혀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고 불안감에 조급해진 나는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의 등산로로 돌아왔을 즈음 멀리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안심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궁금증도 일었다. 왜 그 이름은 읽을 수 없는 것이었을까? 그리고 정말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게 맞았을까? 함께 등산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그들은 그 길을 전혀 몰랐다며 웃어 넘겼다. 며칠 뒤 나는 그 길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기로 했다. 주말에 시간이 되어 도서관에 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과거 그 산길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다는 기록을 발견했다. 마을은 20년 전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벌어졌고 그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모두 흩어지게 됐다 한다. 기록에 따르면 몇 명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산길에 묻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후에도 그곳을 다시 찾을 일이 있었지만 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 그날의 경험이 자꾸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나는 가끔 그날의 일들을 떠올린다. 그 목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비석의 이름은 정말 존재했었던 것일까? 알 수 없는 의문들만이 비껴간다. 혹시라도 그 산길을 찾는다면 조심해야 할 것이다. 가끔 그곳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니까 말이야.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서울 외곽의 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으며 무엇보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에 딱 맞는 장소였다. 마을의 인구는 많지 않았고 이웃들은 대체로 친절해 보였다. 내가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을 한쪽 끝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집은 수십 년째 방치된 채로 남아있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집으로 유명했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별로 믿지 않았지만 그 집이 어떤 모습일지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늦은 오후 나는 산책을 하던 중 그 집을 발견했다. 집은 흉물스러울 정도로 낡아 있었고 주변은 잡초와 쓰레기로 어지러워 보였다.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집 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경계심을 무시하고 집 안을 둘러보기로 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방을 둘러보던 중 한 방에 들어서자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에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으나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무언가 검은 그림자가 스며들어 있어 왠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갑자기 뒤에서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나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그 집에 다시 있었고 어딘가에서 나를 부르는 소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침내 나는 목소리의 주인공인 소년을 마주하게 되었다. 소년은 사진 속 아이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는 듯 입을 뻐끔거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같은 꿈에 시달리게 되었다. 꿈에서 소년은 언제나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점점 피로가 누적되어 갔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대개 그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한 노인이 어렵게 입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집의 과거에 대해 듣게 되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다정한 가족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들의 어린 아들 준우가 세상을 떠났고 가족은 슬픔에 잠겼다. 아들의 죽음 이후 그들은 그 집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으며 이후로 집은 버려졌다고 한다. 주민들은 아마도 준우의 영혼이 여전히 그 집에 남아있는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나는 준우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다시 그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소년의 사진이 촬영된 방에 작은 촛불을 켜고 소년의 사진 앞에 작은 인형을 놓으며 그를 위한 기도를 올렸다. 그 순간 갑자기 방 안이 밝아지면서 준호의 영혼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지만 이번에는 그의 눈에 슬픔 대신 평화로움이 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을 때 그들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준호의 영혼은 이제야 평온을 찾은 것 같았다. 이후로도 나는 그 마을에서 몇 년을 더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하지만 가끔씩 그 마을과 준우를 떠올리며 조용히 기도하곤 한다. 언제나 그의 영혼이 평화롭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이야기에는 작은 마을에 잃어버린 산장이라 불리는 곳이 있었다. 이 산장은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기피의 대상이었고 아이들은 이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엄격한 경고를 받았다. 산장은 숲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으며 길을 잘 아는 사람만이 그곳을 찾을 수 있었다. 여러 해 전 이 산장에서 한 가족이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후로 그 이야기는 더욱더 불길한 전설로 변해갔다. 주인공인 영수는 호기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잃어버린 산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곳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을 항상 품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영수는 그의 친구 3명과 함께 이 산장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경고를 무릅쓰고 그들은 비밀스러운 모험을 떠난 것이었다. 그들은 늦은 오후에 산장으로 향하는 숲길에 들어섰다. 가을의 숲은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감돌았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즈음 그들은 마침내 산장을 발견했다. 오래 방치된 산장은 반쯤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잡초가 문턱을 넘어 들어와 있었다. 산장에 들어서자 기괴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영수와 그의 친구들은 허름한 거실에서 손전등을 비추며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벽에는 잔뜩 긁힌 자국들이 있었고 바닥에는 누군가 다급히 남기고 간 것 같은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그중 한 친구가 다락방으로 향하는 어두운 계단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못 이겨 그들은 계단을 올라갔다. 다락방에는 오래된 가구와 먼지 덮인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짙은 어둠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갑자기 무거운 쿵 소리가 나면서 다락방 문이 닫혔다. 영수는 깜짝 놀라 손전등을 휘둘렀고 그 빛 속에 한 여자의 흐릿한 형체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아주 오래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눈은 아무런 감정도 없는 채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친구들은 문을 열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쳤지만 문은 굳게 닫힌 채로 열리지 않았다. 그들은 다락방 안에 갇혀버렸다. 그러던 중 영수의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흐느끼며 쓰러졌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지나치게 들떠 있다가 이내 숨을 멈췄다. 나머지 두 친구는 더욱 공포에 휩싸였고 각각 다른 곳으로 도망치려 애를 썼다. 그러다 그들은
벽 한쪽에 걸려있던 낡은 거울을 발견했다. 그 거울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옛날 산장에서 희생된 가족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가족 중 한 명이 손을 뻗어 그들을 향해 다가온 것 같았고 마치 그들을 그곳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듯했다. 공포와 절망 속에서 영수는 다락방 구석의 창문을 발견했다. 그는 어떻게든 그곳을 통해 탈출하려 했고 결국 작은 창문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그의 친구들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울을 통해 끌려가고 있었다. 영수는 기력을 다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고 가까스로 아래 숲으로 떨어질 수 있었다. 부서지듯 쓰러진 그는 일순간 의식을 잃었고 얼마 후 깨어났을 때는 아침이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그곳을 벗어났고 집으로 돌아온 후로는 산장의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날 산장은 다시금 사람들의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영수는 친구들의 실종 사건을 결코 잊지 못했다. 종종 꿈속에서 그날의 공포와 끔찍한 광경들이 떠올랐고 그는 끝내 그 산장의 비밀이 무엇인지 밝혀내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야 했다. 이후로 잃어버린 산장의 이야기는 마을 청년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왔고 아무도 다시는 그곳에 가려 하지 않았다. 그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영영 돌아오지 못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